11주차 2강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오이디푸스 가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까지는 오이디푸스 이전 선조들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이번이 이제 오이디푸스 본인의 이야기이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장벽이 돼서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를 자신의 어떤 초자로 받아들이게 돼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도덕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그 컴플렉스의 이름을 여기서 따온 거죠. 프로이트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오이디푸스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심리학에는 이제 무의식을 다루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 자체가 그 신화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어떤 신화적으로 드러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테베의 왕인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래서 이름은 오이디푸스. 푸스가 이제 발이거든요. 오이디가 이제 발이 부었다라는 뜻이어서 발이 분 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은 이제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데, 그 소포클레스의 비극, 물론 이제 그 전에 있던 신화를 이용한 겁니다. 비극 자체가. 근데 그 스토리에 따르면 라이오스 왕이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신탁을 받아보니 곧 아이가 생길 건데, 그 아이가 생기는 거는 너무 뭐 관심이 없고, 신탁의 내용이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 친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신탁을 통해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끔찍했던 나머지 라이오스가 이오카스테와 이제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데 어느 날 술이 취한 술김에 부부관계를 가졌고 결국 덜컥 아이가 생기게 됐고 결국 아이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마 이 아이를 직접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왕궁의 그 양을 쳐주는 그 양치기 목자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다루다가 이제 양들을 풀을 뜯게 하는 그 산, 키타이론 산일 거예요. 그 키타이론 산에 가서 죽여라. 그래놓고 이제 그 아이를 쇠꼬챙이로 그 발뒤꿈치를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끈을 묶어서 이렇게 이제 들고 갔다. 뭐 굉장히 끔찍하게 이제 이게 돼 있습니다만, 근데 그 목자가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거기가 이제 테베 쪽에 면한 산인데 반대쪽인 코린토스 쪽에서도 이 산 쪽으로 와서 그 양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린토스 왕궁의 양치기와 이제 만나서 그 코린토스 왕궁의 양치기에 줍니다. 그랬더니 그 코린토스의 목자가 마침 그 코린토스 왕가의 후사가 없어서 왕이 양자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성을 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디 뭐 파티장에 갔는데 뭐 시비가 붙었는데 뭐 주원 아이라는 소리를 이제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고민이 돼서 이제 사춘기니까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그러니까 그 코린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진짜 내 아버지 엄마냐 아니면 난 주원 애냐 이걸 물어봤는데 물어본 건 안 가르쳐 주고 또 신탁이 엉뚱한 소리. 너는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너희 어머니를 부인으로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놀래서 뭐 친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삼거리 이제 코린토스와 델피와 테베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코린토스에서 델피로 갔다가 델피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코린토스로 가지 않고 테베 쪽으로 트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죽이게 될까봐. 근데 그 삼거리에서 진짜 아버지인 라이오스 일행과 만나서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제 뭐 길을 비켜라 그랬더니 안 비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라이오스 왕이 뭐 머리를 때려서 지팡이로 그랬더니 뭐 오이디푸스가 이제 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다고 뭐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하나는 도망가고 아버지를 포함한 나머지를 다 몰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이 아버지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기가
죽이라고 보냈던 아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들의 행방이 궁금해서 이제 신에게 물어보러 가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거리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는 코린토스가 아닌 테바이에 왔는데 그 테바이에는 마침 또 스핑크스라는 괴물 아시죠? 그 이집트의 석상으로 있는 스핑크스.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서는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어디가 뭐가 있었던가? 아침에는 뭐 다리가 4개였다가 점심에는 다리가 2개였다가 저녁에는 다리가 3개가 되는 건 뭐냐 뭐 이런 식의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맞추면 사람들을 이제 뭐 죽이고 뭐 이런 건데 그 오이디푸스가 그 스핑크스와 맞닥뜨려서 그 답을 냅니다.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는 4발로 걷다가 커면 2발이 되고 다시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으니까 3발이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스핑커스가 그걸 듣고 좌절해서 뭐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뭐 이런 좀 묘한 스토리. 그랬더니 이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했다라는 시민들의 찬사와 더불어서 마침 라이오스 왕이 죽고 왕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짜 어머니인 니오카스테가 있기 때문에 그 왕비와 나라를 한꺼번에 같이 받게 됩니다.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옵션으로 뭐 저희가 선택하고 말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묶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식을 넷이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또 테바이에 역병이 돌아서 왜 그런지 알아보니 또 역시 시탁을 받은 거죠. 선왕의 살이자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가 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살아 있어서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오이디푸스가 수사관처럼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막 이제 증언들을 듣고 증인들을 모으고 뭐 이런 와중에 자신이 살해범이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이오카스테는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범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추적하자 이오카스테는 먼저 목을 베서 죽고 오이디푸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 눈을 찌르고 이 방랑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 방랑의 길을 나설 때 눈을 찔렀으니까 이제 그 앞에 안 보이잖아요. 안티고네 자기 딸이자 여동생인 안티고네가 시중을 들어서 떠돌다가 아테네 근교인 콜로노스에서 이제 생을 하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식의 전체적인 줄거리고요. 호메로스 일리아스에는 장님이 안 되고 왕을 계속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걸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신화인 거예요. 오디세이아 편에서는 그러니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호메로스의 작품이라고 하는데도 얘기가 좀 다르죠. 이오카스테가 자식 없이 그냥 자살한 걸로 돼 있고 포이니케 여인들 비극에서는 아들끼리 죽일 때까지 또 이오카스테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버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코린토스 왕가의 아이를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여인들이 지금 넘겨받고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참 이것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음악 얘기를 좀 하면 스트라빈스키의 러시아의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소포클레스의 이 작품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얼마나 국제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인데 이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프랑스의 시인 장콕도 요즘 사람은 잘 모르겠죠. 예. 고엽이라는 프랑스 샹송의 가사를 쓴 시인인데 이 장콕도가 불어로 개작을 했어요.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고대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거를 현대 불어로 개작을 했던 것을 프랑스 신부가 그걸 다시 라틴어로 옮겼어요. 그 라틴어로 옮긴 걸 오페라 오라토리오로 만든 거죠. 스트라빈스키가. 그래서 일부러 낯설게 하기 위해서 라틴어 대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그게 라틴어니까
이 오페라 오라토리오가 이제 공연될 때 옆에서 해설이 붙는데 그건 또 현지어로, 이를테면 한국에서 한다면 라틴어로 하고 있는 그 음악극에다가 한국말로 해설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세월을 흘러오면서 여러 언어들과 문화가 뒤섞인 방식으로 신화가 되살아나고 재현되고 또 뭐 변형되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스핑크스의 그 정확한 그 퀴즈는 뭐냐면 두 발이기도 하고 세 발이기도 하고 네 발이기도 한데 이름은 한 가지며 발이 가장 많을 때 발 힘이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은 다른 변형된 형태였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림, 이거는 요한 하이니히 켈러라는 스위스 화가의 작품인데 생물연대만 있습니다. 1692년부터 1765년 사이에 살았던, 꽤 오래 살았군요. 이게 오이디푸스의 발견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이게 몽둥이를 들고서 아버지를 비롯해 일행들을 죽이고 있는 오이디푸스인데, 이 뒤태, 이 엉덩이는 어디서 보던 엉덩이 같죠? 조셉 블랑이라는 화가인데 헤라클레스 엉덩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1867년 작품입니다. 이제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가 대면하고 있는 것을 현대 좀 뭐랄까 재구성 한 것이죠. 재현한 거죠. 오이디푸스라고 쓴 거 위에는 오이디푸스고 이제 스핑크스일 텐데 여기 흐려져서 안 보이네요. 기원전 470년인 건데 복원 이미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하고 멋있잖아요. 예. 고대의 디자인인데도. 또 이건 유명한 작품이죠.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인데 오이디푸스의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 인생의 진실과 직면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사람이 여기 있어요. 사람 모양이 되는데 여기 테바의 시내일 테고, 그래서 이제 인생의 진실에 직면하기 두려운 사람은 도망가는데 오이디푸스는 지금 인생의 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핑크스 여자의 몸을 갖고 있어서 여기 가슴이 나와 있고, 위에 여기 화면 명도에 따라서 보이는 그림도 있고 안 보이는 그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 내 노트북 화면에서는 보이는데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죠. 네. 이 작품은 장 오키스트 도미니크 앵그레 1864년 작품이고요. 요거는 그 오이디푸스 왕을 연기했던 배우를 좀 모아본 겁니다. 장 무네스리라는 프랑스 배우죠. 연도를 지금 못 찾아놨네요. 그림으로 된 거 보니까 꽤 오래된 거고, 이건 사진으로 된 거죠. 근데 오이디푸스 자기 눈을 찌른 장면. 이거는 루이 무름메스터라는 그 네덜란드 배우인데 1896년도 사진이고요. 저기 이제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의 모습을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세계의 여러 나라의 뭐 신화 같은 뭐 그런 책에 나온 거고요. 마샬 로간이라는 사람의 책인가 봅니다. 이거 전에도 보였습니다만 아테네 시의 테두리인데 콜로노스가 예전에는 아테네 교회였는데 요즘은 이제 아테네가 커졌으니까 요쯤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콜로노스.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지금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두 아들이 왕위를 두고 다퉜는데 오이디푸스가 편들어주는 쪽이 승리할 거다라는 신탁 때문에 그 아들들이 오이디푸스를 모셔가려고 콜로노스까지 이제
병사들이 끌고 왔던 거고 오이디푸스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오이디푸스의 두 딸입니다.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테세우스가 와서 오이디푸스를 받아들이고 이들을 물리치는 거죠. 저 뒤에도 또 보면 말을 타고 오는 또 다른 형제가 보이죠. 네. 이거는 장 안뚜아느 테오도레 지루 1753년에서 1817년은 아마 생물연대일 거고 1788년도 작품입니다. 자, 그 아들들 얘기입니다. 1차 테바이 전쟁. 오이디푸스가 이제 자기 눈을 찌르고 고향에서 추방되자 또는 스스로 추방했든지 그러자 이제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키스입니다. 이 둘이 순환 통치하기로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 또 그리스 신화에 계속 나옵니다. 서로 통치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자 이제 폴리네이케스가 에테오클레스가 이제 왕위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거죠. 폴리네이케스가 옆 도시인 아르고스로 가서 그곳의 사위가 되고서 이것도 전에 나왔던 그 아카이오스라는 아닌데 하여튼 그 얘기가 아무튼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르고스로 가서 군사를 모아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테바이로. 자, 아르고스의 왕은 아드라스토스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폴리네이케스가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제 그 아르고스의 왕을 찾아갔는데 마침 또 거기 칼리돈에서 온 멧돼지 가죽을 쓴 칼리돈의 티데우스와 같이 맞닥뜨려서 서로 이제 잠자리를 놓고 이제 아웅다웅 하는 소리를 듣고서 나가서 보니까 한쪽은 사자 가죽을 쓰고 한쪽은 멧돼지 가죽을 쓴 거죠. 멧돼지 가죽은 이제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서 그 멧돼지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신탁을 받아둔 게 있었던 거예요. 딸들을 사자와 멧돼지에게 묶으라라는 신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육감들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서 둘에게 이제 또 딸들을 준 건데 둘 다 이제 그 고향의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면 칼리돈의 오이네우스 왕이 포도주 수확을 마치고 이게 오이네우스가 오이노스라는 포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에게는 감사제를 올리지 않은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다 올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밌는 신화의 어떤 교훈 같은 건데 결국 농사 짓는다는 게 야생의 영역에 인간이 침범해 와서 거기다가 이제 곡식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생 일부를 헐어서 짓는 농사이기 때문에 짐승들의 여주인인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당연히 감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자 멧돼지를 보내서 농작물을 파괴하고 사람과 가축을 해쳤다 이런 건데 오늘날에도 계속 뭐 발생하는 문제죠. 뭐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온다거나 무슨 뭐 참새들이 곡식을 쪼아 먹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인위적인 문명으로서의 농경과 자연 존재들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신화적인 농경 생활을 하던 그때부터 있었던 문제인 거죠. 이 신화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 거고요. 자 이제 테바이 전쟁이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이제 테바이 전쟁에서 테바이에 있던 오이디푸스의 두 딸 안티고네하고 또 하나가 이스메네라는 딸인데 이스메네 쪽과 관련된 신화 버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이스메네의 죽음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스메네가 이제 테바의 청년 테오클리메노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성 밖에 나와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이 쳐들어왔던 티데우스 아까 이제 멧돼지 가지고 뒤집었었던 그 티데우스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이스메네는 이 티데우스한테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신화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뭐 비극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신화 버전에 입각해서 그려져 있는 화병 그림인 겁니다. 기원전 560년 작품이고요. 여기 이제
오이네우스 왕을 그린 거고, 외투를 입고 스캡트로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인데, 이 오이네우스 왕이 마침 또 누구냐면 데이아네라,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의 마지막 부인의 아버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 화병 뒤편에는 데이아네라와 그 데이아네라를 납치하려고 했던 네소스가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기원전 500년 작품이고, 이게 이제 그 아르테미스 여신만 빼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오이네우스 왕이고, 아르테미스 여신이 하늘에서 분노하고 있는 거고, 여러 신들의 동상들이 쭉 있고요. 이거는 버나드 피카르트라는 화가의 1731년 작품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반대편, 저 화병의 반대편면 네소스가 있고 데야네라가 이제 이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서 이제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여기 아탈렌테라는 여자 영웅이 등장했었다는 얘기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탈렌테가 이제 워낙 멧돼지 가죽이 두꺼워서 다들 이제 상처를 입히지 못했는데, 아탈렌테가 활을 쏴서 첫 부상을 입혔고, 이 오이네우스의 아들인 멜레아그로스가 이제 결정타를 가해서 멧돼지를 잡았는데, 멜레아그로스가 이제 아탈렌테를 사랑한 거죠. 영웅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멜레아그로스는 유부남이었고, 그래서 이제 머리와 가죽을 아탈렌테에게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외사촌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무슨 이상한 회개한 짓이냐 싶겠습니다만, 고대인들에게는 이 가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일부가 포기하면 그게 바로 친척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결정권이 약한 거죠. 근데 이제 외삼촌들이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제 열받아 갖고 외삼촌들을 살해하는 짓을 해버리고 맙니다. 멜레아그로스가. 근데 이 소식을, 외삼촌이라면 이제 엄마의 그 형제들이잖아요. 엄마인 알타이아가 이 소식을 듣고, 근데 이 멜레아그로스라는 영웅이 태어날 때 운명의 여신이 나타나서 이 장작이 다 타면 이 아이는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예언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화가 나서 울분에 그 장작을 태워버려서 결국 멜레아그로스가 죽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신화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또는 우리가 뭐 게임이나 이런 데 같은 것도 보면 뭐 판타지 소설 이런 데도 나오는 겁니다만, 한 영혼을 외부에다가 두는 거죠. 무슨 거북이 아니 토끼의 간처럼, 뭐 그래서 장작에 그 영혼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티데우스는 이 멜레아그로스의 형제인데 그 데이아네라의 오랍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서 친족을 죽여서 아르고스는 이제 망명 왔던 차였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오이네우스 왕도 뭐 친척에 의해서인가 뭐 축출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드라토스가 이제 그 둘을 사유로 맞아서 먼저 폴리데이케스의 사정을 알고 영웅들을 모아서 이제 테바이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암피아라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고대인들은 어디 멀리 여행을 가거나 원정을 가거나 뭐 전쟁을 하거나 그러면 예언자들을 꼭 동반합니다. 전쟁하기 좋은 날짜 뭐 이런 것도 고르거든요. 삼국지 같은 데도 나오죠. 이 암피아라우스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예언자니까 원정이 실패로 돌아갈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르모니아의 목걸이 아시죠? 그 카드모스와 하르모니아가 결혼했을 때 헤파이스토스가 선물로 줬던 목걸이, 그걸 이제 폴리네이케스가 갖고 있었어요. 집안의 가보인 거죠. 그걸 가지고 부인 에이리필레에게 선물로 주면서 당신 남편을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부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 암피아라스토스가 아드라스토스와 공동 집권을 하고 있는 뭐 그런 형태였는데, 그 둘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 둘 간의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아드라스토스의 누이 에리필레와 결혼하고 있었, 자기 부인이었던 거죠, 에리필레가. 근데 아드라스토스의 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에리필레의 결정을 따르기로 맹세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드라스토스는 전쟁에 가자, 암피아로스는 못 가겠다 이랬던 와중에 뇌물에 넘어갔던 에리필레가 그 결정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참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여기도 아주 그 장면이 드라마틱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이게 멜레아그로스가 이게 멜레아그로스겠죠. 여기 아탈렌테가 활을 쏘고 난 뒤의 모습으로 영웅이라서 이제 허벅지도 이제 뭐 튼실하게 그려놨어요. 여자 있지만 이 작품은 역시 루벤스 작품. 1612년에서 12년 사이 작품. 11년에서 12년 사이 작품. 여기 이제 사촌들이거나 그렇게 외사촌이거나 그렇게 외삼촌들. 이건 아탈렌타와 펠레우스의 씨름 경기입니다. 펠레우스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죠. 여기는 펠리아스의 장례식 운동 경기. 펠리아스 아시죠? 그 아르고의 모험에서 약물을 가져오라고 시켰던 그 아버지에서 둘이 맞붙어 갖고 이제 경기를 했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죠. 기원전 540년에서 530년 사이 작품.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멜레아그로스 얘기인데 이제 아이를 낳고 운명의 여신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뭐 이런 장면이 여기 하나 있고 그 어머니가 이 장작을 불에 태우는 장면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밑그림은 샤를르 무린이라는 사람이 그렸고 이걸 따라서 이걸 동판을 판 사람은 이게 뭐 이름이 더치라는 걸까요? 커퍼 인그레이빙 더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에리필레가 목걸이에 매수되는 장면을 그린 거고요. 폴리니케스 기원전 450년에 450년 사이 작품. 자, 그래서 이제 테바이 원정은 실패로 들어갑니다. 아드라스토스를 제외한 모든 영웅들이 죽는데 아드라스토스가 살게 된 이유는 명마 아레이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레이온은 포세이돈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뭐 신화적으로는 영웅 시대 사람들이 죽게 된 전쟁 중에 하나다. 나머지 하나가 이제 트로이 전쟁이다 이런 건데 뭐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는데 트로이 전쟁에서 그렇게 많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얘기를 만들어내느라고 하는 건데 두 개의 큰 전쟁, 신화 시대의 큰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참여했던 용사들의 면면을 보면 카파네우스라는 용사도 있는데 이 카파네우스는 제우스도 자신을 막지 못한다고 호언장담하다가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서 죽입니다. 이렇게 신의 권위에 도전하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죠. 튀데우스는 멜라니포스라고 상대 이제 그 테바이의 장수랑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었고, 근데 아테네가 이제 튀데우스를 사랑해서 불사약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전선이 역전돼 갖고 멜라니포스를 죽이고 그 고를 파먹은 겁니다. 튀데우스가. 그래서 그 정남에 똑 떨어져서 불사의 존재가 될 뻔한 거를 놓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암피아라우스는 이제 적에게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해서 왔던 게 아니고 예언자니까 적에게 죽기 직전에 제우스가 마차와 함께 땅으로 이게 땅이 쩍 걸려서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암피아라온이라고 하는 신탁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테오콜레스와 폴리네이키는 서로 맞싸우다가 서로 찔러서 동시에 죽는다. 이게 원래 또 다른 그 비극에서는 소포클레스가 자기 아들들, 자기 아버지는 보살피지 않고 자기들 욕심에 눈이 먼 아들들에게 저주를 한 거야. 같이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식의 저주를 해서 그 아버지의 저주가 실현됐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뭐 제목이 재밌어서 세븐 어게인스트 테베. 그러니까 테베의 그 앞에서 이제 얘기했었죠. 그 테베의 성을 쌓은 그 두 영웅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7개의 성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 7군데로 쳐들어간 거고 또 반대로 테바에서는 7명의 장수들이 그 문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6명만 나오죠 지금은. 예. 테베를 공격하는 7명의 용사들 뭐 이런 식의 제목의 그 비극 제목이에요. 여기
여기는 카파네오스를 보여준 겁니다. 제우스 벼락에 맞아 죽는 카파네오스인데 이렇게 사대를 타고 이제 성벽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위에서 이제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이거는 기원전 340년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카파네오스인데, 이게 이제 7명의 용사들의 그 총사령관격인 사람인데, 이 카파네오스는 신의 그 신을 넘보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뭐 광적인 인물, 뭐 이렇게 오만불손한 인물, 이런 식의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거죠. 이 그림은 테트 디 블라스페메아 테르라는 아니다. 이거는 지로 트리손이라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는 뜻으로 이제 붙은 그 제목이었고, 아까는 화가는 지로드 트리송이고요. 1767년에서 1824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의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광기 어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단테의 신곡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는 존재로 나오고, 이게 제우스의 번개가 지지직하고서 이게 몸을 지지고 있는 카파네오스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건 윌리엄 브레이크의 작품이고, 단테의 신곡에 이제 사파로 그려는 거고, 1824년에서 27년 사이 작품이고요. 약간 튀데우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머리를 지금 파먹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인데, 테베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여기가 이제 에트루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또 다른 로마와 대등했던 어떤 문화, 에트루리아 문화 작품인 테라코타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470년에서 460년 고대 작품인데도 굉장히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암피아라이온 그 신탁소, 지하로 꺼진 곳에 만들어진 신탁소. 이게 뭐 원형극장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포스라는 곳이요. 오로포스. 이거는 이제 그 두 형제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석관묘에다가 이제 부조로 새겨놓은 겁니다. 이건 기원전 2세기 작품. 에테오클라스 폴리니케스. 베로나, 로마, 이탈리아 쪽에 있는 베로나에서 나온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 것이 요 위에 이제 또 다른 옆면이고 이제 뚜껑이고 석관. 다음은 테바의 전쟁 이후. 이 테바의 전쟁에서 이제 두 형제가 죽고 나니까 크레온이 권력을 잡습니다. 크레온은 이오카스테의 뭐 형제입니다.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레온이 이제 그 폴리니케스가 아르고스로 가서 적군을 끌고 온 거잖아요. 이게 조국을 배신한 거죠. 매국노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침략자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풍습상 하데스로 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스인들에게는 장사를 지내야 그 영혼이 하데스로 가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그 유족들이 원래는 이제 다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크레온이 너무 좀 심한 거죠. 근데 적군이라도 다 내주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뭐 유족들이 탄원하니까, 역시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테세우스가 나타나서 군사를 몰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에우리피데스의 탄원한 여인들이란 비극 작품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근데 다른 뭐 시신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테바이 출신이면서 테바이를 침략해온 폴리네이키스 시신을 정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역시 이제 동생이었는지 누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티고네가 몰래 장사를 치러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어떤 통치자의 법과 그 다음에 어떤 자연의 법 또는 뭐 어떤 가문의 법, 이 중간에 대립,
두 가지 도덕 체계의 대립이라고 이제 해서 되게 유명한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크레온이 이 안티고네를 동굴 무덤에 가두자 자살을 해버리고, 마침 약혼자였던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도 같이 따라 자결하고, 크레온의 아내도 이에 따라서 또 죽고, 그러면서 혼자만 남는다. 뭐 이런 이제 권력자의 고독함, 뭐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작품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테바의 전쟁이 1차 전쟁 이후에 다시 2차 전쟁이 벌어지는데, 에피고노이, 후손들이란 말인데, 테바의 원정 영웅들의 후손들이 다시 테바의 정벌에 나서 성공하는데, 이때 이제 디오메데스 그리고 스테넬로스 등 이제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여담은 알크마이온입니다. 암피아라우스의 아들인데, 알크마이온이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가 아니고 오레스테스와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암피아라우스의 아들로 아버지를 전쟁터로 보낸 엄마 에우리필레를 죽입니다. 사실은 또 에우리필레가 하르모니아의 드레스를 또 받고 아들도 전쟁터로 보냈다는 설도 있어요. 돌아와서,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자 또 광기에 빠져서 방랑하다가 이제 딴 데 가서 또 결혼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지막 아내가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해서 그 목걸이를 갖고 있던 전처에 가서 이제 얻어내려다가 이제 살해되는, 종말을 맞게 되는 게 알크마이온이라는 암피아로스의 아들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드레스도 그렇고 뭐 목걸이도 그렇고 신대 선물은 인간들에게 늘 어떤 비극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인 거죠. 안티고네가 폴리니케스의 시신을 장사 지르자고 하자 이제 병사들이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바스티안 노르블린이라는 화가인데 1825년 작품이고요. 이건 에르필레의 죽음. 알크마이온이 엄마를 살해한 건데, 에르필 가슴을 드러나는 게 어머니라는 뜻이죠. 저 뒤에는 뭐 악마적인 존재가 있는 건지 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얼굴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이게 이제 악몽 같은 거 잘 그리는 화가라서, 헨리 피셀리. (1821년) 작품이에요. 여기까지. 조금 짧지만 뭐 많이 짧진 않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